나이값 그게 뭔데요? 끝이 없다. 나이에 걸맞게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우리 사회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생 매뉴얼이란 게 존재한다.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릴 때는 그 매뉴얼의 압박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세상의 눈은 매정하게 바뀐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라는 식이다. 그러게 저는 뭘 했을까요? 그동안 남들이 가리키는 것에 큰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엔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 잘 안 됐지만 말이다. 사실 가능하면 인생 매뉴얼에 맞춰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욕망하며 쫓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 그게 부끄럽다. 나는 열심히 쫓아가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엎어진 사람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나만의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부터는 마이 웨이다. 그나저나 앞으로도 나이 값은 못할 것 같다. 노력이 배신하고 인생의 사사건건 지적질하는 현실. 열심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생각했던 의도가 남에게는 전혀 다르게 비칠 때 난 어찌해야 할지 그 답답함으로 길을 잃어버린다. 나의 호의가 남에게는 부담으로 비치고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은 더 크게 비치니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건지. 나는 아직 어리다. 세상을 살며 단단해져 가는 줄 알았지만 멀리서 오는 큰 파도는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작은 파도에도 휘청이고 있으니 여전히 나는 길 잃은 어린아이다. 하지만 작은 파도들을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큰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용기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겠지. 백만 번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아났던 것이죠. 정말 멋진 얼룩고양이였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임금님을 싫어했습니다. 임금님은 싸움 솜씨가 뛰어나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멋진 바구니에 담아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전쟁이 한창인데도 고양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임금님은 전쟁을 그만두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의 정원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뱃사공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바다를 싫어했습니다. 뱃사공은 온 세계의 바다와 온 세계의 항구로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헤엄칠 줄 몰랐습니다. 뱃사공은 서둘러 그물로 건져 올렸지만 고양이는 바닷물에 푹 젖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젖은 걸레 같은 고양이를 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먼 항구마을의 공원나무 밑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서커스단 마술사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서커스 따위는 싫었습니다. 마술사는 날마다 고양이를 상자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쓱싹쓱싹 상자의 반을 잘랐습니다. 그러고도 까딱 않는 고양이를 상자에서 꺼내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술사는 실수로 고양이를 정말 반으로 쓱싹쓱싹 자르고 말았습니다. 마술사는 반으로 잘린 고양이를 두 손에 들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마술사는 서커스단의 천막 뒤쪽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도둑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도둑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도둑은 고양이와 함께 어두컴컴한 동네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다녔습니다. 도둑은 개가 있는 집만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보고 짖는 동안에 도둑은 금고를 털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개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훔친 다이아몬드와 고양이를 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어두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좁다란 뜰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고양이를 껴안고 조그만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온종일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쪼글쪼글한 할머니는 쪼글쪼글하게 죽은 고양이를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뜰의 나무 밑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아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양이를 업기도 하고 꼭 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울 때는 고양이의 등에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여자아이의 등에서 포대기 끈에 목이 졸려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덜렁거리는 고양이를 안고 여자아이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뜰나무 아래에다 묻었습니다. 고양이는 죽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였던 것이죠.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멋진 얼룩 고양이였으므로 멋진 얼룩무늬 도둑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암고양이들은 모두들 그 고양이의 신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커다란 생선을 선물하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런 쥐를 갖다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진귀한 개다리 나무를 선물하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멋진 얼룩무늬를 핥아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세상스럽게 이런 게 다 뭐야? 고양이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마리 고양이를 본 척도 하지 않는 새하얗고 예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으로 다가가 난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러니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지? 하얀 고양이는 그래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앞에서 빙글빙글빙글 공중돌기를 3번 하고서 말했습니다. 난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얀 고양이는 그래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난 100만 번이나 하고 말을 꺼냈다가 고양이는 네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라고 하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난 100만 번이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아기 고양이들이 자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녀석들 아주 훌륭한 도둑 고양이가 되었군 이라고 고양이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라고 하얀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옹야옹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조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한층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야옹야옹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고양이는 100만 번이나 울었습니다. 아침이 또 밤이 되고 어느 날 낮에 고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2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발에 쇠고랑을 찬 채 평생 다리도 펼 수 없는 작은 감옥에 갇혀 살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려니 별 불평도 없이 살았는데 말입니다. 딱 하루 창이 열리더니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그만 달빛을 사모하게 되었지요. 이젠 평생 달빛을 볼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달빛을 보게 된 건 사내에게 잘 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된 일입니까?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꿈꿨던 아들의 소망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들의 과거 시험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에 힘입어 무사히 과거에 통과하였고 관직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궁에서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부패와 탐욕에 찌든 권력가들을 보게 되고 그 권력가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자신 또한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도저히 참지 못했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지만 조정은 벼슬을 사서 들어온 자들로 가득 차 부패하기 그지없고 백성을 위하고 도를 행하는 상소는 갖은 위압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책 속의 현자들에게 백성과 나라를 위해 정의를 행하라고 배웠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 도덕은 순진한 것이고 정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소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니 어느 누가 입바른 말을 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저의 수건이었으나 저 또한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편지를 읽어본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하였습니다. 아들아 보거라.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나는 너를 농사꾼으로 키웠을 것이고 부귀와 재물을 생각했다면 너를 장사꾼으로 키웠을 것이다. 아들아, 지금 너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 너를 키웠다. 이 어미의 지난 인생을 수치로 물들게 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편지를 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수건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여 나라에 대한 충고 어린 상소를 올렸고 그 상소는 결국 왕의 심기를 건드려 불손한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참수된 아들의 머리를 본 어머니는 일가족 참수형을 행하러 온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봄꽃이 다 떨어졌군요. 저도 한때는 복사꽃같이 화사한 살결을 가졌었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봄이 가고 꽃이 지듯이 나의 인생에도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같이 메마른 손과 노쇠한 육신만이 남았는데 내가 꽃같은 나이에 꽃같은 젊음을 바쳐 피어냈던 이 아이를 어찌 봄만을 보고 지는 목련꽃처럼 떨구셨습니까? 나의 봄은 겨울보다 냉정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저의 모든 지난 날은 찰나의 꿈이었습니까? 제 아들에게도 햇살 같은 여름이 있었을 텐데. 한편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겐 그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올라 편한 삶을 살기 바라였기에 그림을 치워버리고 아들에게 공부만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삶이 괴로워 어머니에게 책을 돌려주며 도저히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크게 다그치며 그를 책상 앞에 앉혀두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흐느끼며 공부를 하였고 얼마 후 시험 당일이 되어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절벽에서 떨어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절망하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실수로 떨어진 걸까? 투신이었을까? 겁 많고 마음이 여린 네가 투신을 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겁 많고 마음이 여리기에 네가 투신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없었을까? 나는 몰랐어. 너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너의 나머지가 있었다는 걸. 나는 너의 감정의 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강하지 않아. 이런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약하니까 너를 몰아붙인 거야. 그때 너를 붙잡을 걸. 네가 책을 돌려주었던 그 순간에, 네가 흐느끼며 책장을 넘기던 그 순간에, 네가 과거를 보러 가던 그 순간에, 네가 바위 끝에서 발밑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에 널 붙잡을 걸. 어머니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해 슬퍼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일까? 내 마음에는 강철의 눈이 내리고 있다. 언제까지고 그치질 않는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만을 바랐는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 먼 미래 인류는 드디어 안드로이드를 제조하고 한 집에 한 대, 인구의 약 절반을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게 되었다. PC와 보안 시스템 등 온갖 지금의 편리가 안드로이드에게 내장되었다. 이제 그들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안드로이드를 창시한 천재 박사 렌 크로포드는 자신이 만든 초창기 안드로이드 앤티크와 함께 지구 밖의 외진 행성에 정착하여 80년간의 냉동수면에 들어갔다. 냉동수면에서 깨어나니 그의 귓가엔 잔니 스키키 음악이 들려왔다. 처음엔 앤티크가 틀어준 음악인가 보다 싶었지만 앤티크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자신의 초창기 안드로이드로 지능도 5살 정도였기에 곧 렌은 자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가 이 기지에 잠입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기지 안의 컴퓨터에서 I'm here 이란 문자가 입력되더니 긴 머리칼을 단정하게 묶은 한 남자가 등장했다. 저는 네오 모델, 앤티크에서 56만 7천 세대 진화한 안드로이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위대한 과학자 렌 크로포드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렌은 안드로이드가 혼자 기지에 입력된 패스워드를 풀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몹시 놀라워하며 자신이 잠든 사이에 안드로이드의 자기 진화 프로그램이 매우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마 내가 만든 기계가 패스워드를 풀 줄이야. 말투도 행동도 이제 인간과 구별이 안 가. 아름다운 얼굴. 이것은 이미 로봇이라기보단 예술작품이야. 그런데 여긴 뭐하러 온 거야? 네오는 말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걸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화 프로그램의 정점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년간 저를 초월할 인공생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든 박사님에 대해선 모릅니다. 그만큼의 부와 명성을 얻었으면서도 왜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졌는지, 어째서 이런 우주의 한 구석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살고 계시는지, 수수께끼에 쌓여 전설처럼 전해지는 크로포드 박사님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게다가 그 낡은 로봇보다는 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기지에 머물게 해달라는 네오의 부탁에 렌은 흔쾌히 동의하며 생각했다. 호기심이 이겼다. 거부할 생각이었다.
그게 무엇이든 두 번 다시 지구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계가 기계에게 적개심이나 우월감을 느낀다니. 자신의 작품이 그만큼 고도의 지적 진화를 이룬 사실에 흥분하지 않을 과학자가 어디 있을까? 물론 과거 따위 얘기할 마음은 없다. 누가 기계에게 진실을 말할 것 같아? 안드로이드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잘 연구한 다음 돌려보내는 거지. 그렇게 네오와 함께 생활하게 된 렌은 처음으로 지구를 떠나와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할 상대가 생겼다. 렌은 네오의 강의에 즐거워하다가도 앤티크가 사고를 치면 곧장 그녀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러 갔다. 이에 네오는 어째서 렌이 도움도 되지 않는 로봇을 곁에 두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박사님은 저 안드로이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군요. 앤티크도 말이야, 옛날은 기술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앤티크가 딸과 같은 존재라는 렌의 말에 네오는 지금껏 물건 이상으로 취급되어 본 적이 없던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내심 앤티크를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이에 그는 렌에 도움이 되는 로봇이 되어 언젠가 자신도 그에게서 가족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앤티크의 몸에 갑작스런 에러가 발생하며 고장이 나버리고, 이에 렌은 그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고민하던 중 네오의 도움으로 오류를 발견하여 앤티크를 고치는 것에 성공한다. 렌은 네오에게 말했다. 고마워. 네가 있어준 덕분에 살았군. 맛있는 식사도 먹을 수 있고. 렌의 칭찬에 네오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렌은 자신이 만든 기계가 이미 인간을 훨씬 초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네오 모델이 하는 말에 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알고 있었다. 인공생명이 언젠가 사람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네오 모델 앞에서 우쭐했던 내가 싫어진다. 그의 지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들킬까봐 겁내고 있어. 이게 뭐가 천재냐. 네오 모델이 그 높은 지성이 담긴 눈으로 날 바라볼 때마다 되살아난다. 지울 수 없는 과거가, 돌이킬 수 없는 과실이. 이것은 버릴까, 로즈마리. 렌은 로즈마리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며 앤티크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네오는 슬퍼했다. 어째서일까? 박사님은 나에겐 앤티크처럼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최고의 지능을 갖췄는데도. 이제야 알겠어. 완벽하다고 해서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면 할수록 그것은 기계나 작품에 지나지 않아. 천재라면 행복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 톱으로 태어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괴로운 걸까? 네오 모델, 난 이제 네 마스터가 아니야. 지구로 돌아가줘. 이유가 뭔지요? 뭔가 불만이 있으시다면? 너 같은 우수한 안드로이드는 이곳에 아까워. 지구에서 인류를 위해 도움을 줘야지. 하지만 제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지금 완전히 정신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네오는 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며 그의 몸을 검진해보려 했으나 렌은 네오의 손을 힘껏 쳐내며 소리를 질렀다. 건드리지 마. 누가 내 속을 들여다봐도 좋다고 했어. 돌아가. 로봇 주제에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지 마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순간 네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기계 전체에 정전이 일어나 버리고, 이에 렌은 자신이 네오에게 말이 너무 심했음을 깨달으며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네오는 렌이 숨기고픈 과거가 있음을 짐작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과거를 물어보았다. 당신은 과거에 무엇을 숨기고 계시는 겁니까? 시시한 일이야. 진정한 나를 알게 되면 틀림없이 너도 나를 싫어하게 되겠지. 과거로부터는 달아날 수가 없어.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속으로는 언제나 겁내고 있었지. 진정한 나를 알고서도 모두들 지금처럼 날 대해줄까? 그 후 렌은 네오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다. 과거 렌은 선천적으로 지능이 부족하고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 가난뱅이라고 놀림당했고, 이에 그는 머리가 좋아지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친구도 생길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였다. 그런 렌에게 어느 날 로즈마리라는 여인이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다가왔고, 렌은 새빨간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였다. 렌은 말했다.
로즈마리, 나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응, 넌 언제나 혼자잖아. 나는 지는 걸 싫어해서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는 유혹할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언제나 혼자야. 우린 똑같아. 로즈, 우리 언제까지고 함께 있자. 평생 나와 함께 있어주겠어? 나하고는 렌이 어울릴지도 모르지. 정말? 약속한 거야? 그리고 얼마 후 렌은 로즈마리가 다른 남자와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번 로즈마리가 다른 남자들과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렌은 로즈를 찾아가 예전에 자신과 했던 약속을 이야기했다. 네가 변해가는 게 두려워. 옛날로 돌아가자. 강에도 놀러가고 꽃도 꺾고. 그런 걸 믿었어? 이제 소꿉놀이는 그만하자. 나는 널 좋아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이제 안 만날 거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후 로즈가 마을을 떠나고 홀로 남은 렌은 자신이 바보이기 때문에 로즈가 떠난 것이라 생각하며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마저 자신을 조롱했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워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갑자기 로즈가 렌의 집을 찾아와 그에게 갓난아기를 보여주었다. 생각해봤는데 네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이 아이를 주러 왔어. 넌 착하니까 틀림없이 잘 키워주겠지.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라면 네 소망을 들어줄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로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러 메이는 예쁜 소녀로 자랐다. 빨간 꽃처럼 아름다웠던 로즈와 대조적으로 메이는 하얀 꽃처럼 청순한 아이였다. 렌은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점차 메이가 성장할수록 그는 메이에게 소유욕을 느끼게 되었고 남들보다 모자란 자신의 지능을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렌은 메이가 어느 남자와 단둘이서 걷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최근 열등감에 찌들어 있던 그는 이성을 잃고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든 채 그 남자를 공격하였다. 메이는 그 남자를 보호하려다 큰 상처를 입었고 가쁜 숨을 내쉬며 렌에게 고백하였다. 전 정말로 아버지를 좋아해요. 믿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말을 듣자 렌은 기묘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저런 상처를 입고 밖에 나갈 수는 없을 거야. 저런 상처가 남은 딸은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지. 메이는 영원히 내 거야. 그러나 메이는 그 상처가 악화되어 죽음의 고비에 놓였고 그녀는 진심으로 렌을 사랑하여 그 누구의 신부도 될 생각이 없었음을 이야기했다. 그 후 메이가 숨을 거두자 렌은 자신이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워하며 자신이 바보이기 때문에 메이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메이의 뒤를 따를 것을 결심하여 벼랑에서 뛰어내렸다. 그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렌은 IQ 180을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 메이를 대신하여 안드로이드 앤티크를 개발하게 된다. 그 인공생명의 완성으로 렌은 최연소 노벨상 수상은 물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으나 과거 자신을 상대도 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젠 자신의 사생활을 캐고 있다는 것에 점차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언론들이 자신과 로즈마리의 과거까지 파헤치고 특종을 만들자 머리만 좋아지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거기다 자신이 만든 안드로이드를 성욕을 채우는 요구나 전쟁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렌은 점차 자신의 연구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지구 밖으로 도망친 그는 냉동수면으로 노화를 늦추며 지금까지 자신의 기계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렇게 렌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된 네오는 그에게 이미 40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인공생명과 공장들이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그가 80년간의 냉동수면에 들어갔을 동안 인공생명에 의존해온 인류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알려준다. 그러자 렌은 자신이 인공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라 자책한다.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 네오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어째서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진화를 서둘렀는지. 당신을 따라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준 당신의 괴로움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이룬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체온도 생명도 없지만 대지에서 태어난 강철이 당신을 위해 태어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순간 메이가 기뻐하는 환영을 보게 된 렌은 자신의 일을 책임지기 위해 네오 모델과의 앤티크와 함께 지구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국가란 인간의 광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잔악한 행위라고 해도 국가가 주체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허용해버린다. 침략, 학살, 생체 실험 등의 악행이 국가를 위해 했다라는 변명에 의해 때로는 칭찬받는 일조차 있다. 그것을 비판하는 자가 오히려 조국을 모욕하는 자라고 공격받기도 했다. 국가 따위 멸망해도 재건하면 된다. 멸망했다가 재건된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재건되지 못하고 멸망에 사라진 국가 쪽이 훨씬 많지만 그것은 역사상의 역할을 모두 마치고 부패하고 노쇠하여 존재할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멸망은 많은 경우 비극임에 틀림없지만 그 까닭은 다량의 피가 흐른다는 것에 있다. 전쟁의 최고 책임자가 최전선에서 전사한 예가 역사상 몇 건이나 있을까? 인간의 행위 중에서 무엇이 가장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겠는가?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이 안전한 장소에 숨어서 전쟁을 찬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요하여 전장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우주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국과 무익한 전투를 계속하기에 앞서 그런 종류의 악질 기생충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군사가 정치에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는 없다. 그것은 역사상의 사실로서 정치 수준이 열악한 국가가 최종적인 군사적 성공을 거둬들인 예가 없다. 강력한 정복자 이전에는 반드시 재능 있는 정치가들이 있었다. 정치는 군사적인 실패를 보상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진실일 수 없다. 군사란 정치의 일부분, 그것도 가장 거칠고 가장 비문명적이며 가장 졸렬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군사력을 만병통치약인 양 굳게 믿는 것은 무능력한 정치가와 오만한 군인과 그들의 정신적 노예가 된 사람들 뿐이다. 신념이란 실수나 어리석은 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화장에 지나지 않는다. 화장에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밑에 얼굴은 흉하다. 신념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돈을 위해 살인하는 일보다 하등한 짓이다. 왜냐하면 돈은 만민 공통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신념의 가치는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통용되기 때문이다. 군인의 감이 전부 맞으면 지는 놈이 없을 것이다. 경관의 감이 전부 맞으면 억울한 죄로 우는 사람이 있을 리 없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전략에는 감 따위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 사고와 계산, 그것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느 방면에 100만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병력 그 자체 외에 그것을 수송할 하드웨어와 100만 병 분량의 식량과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런 건 감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직무에 불성실한 군인일수록 전략을 경시하고 전술 레벨에서 도박을 하려 한다. 더욱더 무능하고 불성실한 군인이 되고 보면 정신론으로 전략의 미비와 전술의 불완전함을 얼버무리려고 한다. 식량이나 탄약도 보급해주지 않으면서 전선의 병사들에게 투지로 적을 이기라고 강요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정신력으로 이겼다는 예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신력을 계산해 넣고 이긴 사례는 역사상 하나도 없다. 인간 사회에는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이 있다. 생명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상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상이다. 사람이 싸움을 시작할 때는 전자를 구실로 삼고 싸움을 그만둘 땐 후자를 이유로 삼곤 한다. 그 짓을 몇백 년, 몇천 년이나 계속해온 것이다. 과연 인간은 앞으로 몇천 년이나 더 그런 짓을 할 것인가?